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봅시다. 2차 전지 얘기가 많죠. 2차 전지 친환경이죠, 처음 시작은. 그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처음 이야기가 돌았던 게 2000 아마 1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유럽 가 있을 때였나 그때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 배터리 동맹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 벤처기업들이 막 이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땐 몰랐죠. 이때가 장투의 시작이 될 줄은. 그죠? 제 주변인들이랑 이때 들어갔었는데 4년 존버하고 2020년 코로나 때 손절했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때 장투하셨던 분들 대부분 코로나 국면에서 다 손절하셨을걸요? 못 버티고. 그죠? 3년 4년을 버텼는데 마이너스 30% 40% 찍히는 걸 누가 감당해요 그걸. 그죠? 아무튼 2000 그 행운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이라니까요. 2020년 들어서서 중심주였죠. 그죠? 누가 뭐래도 성장주의 중심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이제 상반기죠. 상반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2차 전지는 2023년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샀으면 최소한 2023년까지는 보자 이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공부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좀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유자분이든 아니든 뭐 혹은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든 성장 배경은 아셔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친환경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이제 탄소 규제를 막 외쳤죠, 그죠? 그러면서 자동차뿐이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수소, 풍력 이런 쪽으로 대부분의 이제 주력 산업들이 수혜를 받거나 혹은 산업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2차 전지가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환경도 잡으면서, 그죠? 탄소 규제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리고 실용성도 챙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그게 이제 뭐 스모그라든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 같은 그런 환경 문제가 막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점하고 딱 만나면서, 요때 만나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쯤. 그래서 이제 뭐 북극이라든지 이런데 빙하가 지속적으로 녹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구의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니까 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뭐 어느 정도 뭐 어디야 몰디브 같은 나라들은 이제 몇 년도에 사라질 것이다, 바다 안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자연재해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기후 변화 협약이거든요. 그래, 이게 뭐냐면 탄소 배출 발생을 제한하면서 그 지구 온난화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키자, 뭐 지구를 지키자, 약간 이런 취지예요. 이거는 2008년도 그때쯤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죠.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거를 탈퇴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맺었죠. 다시 맺었죠, 그죠? 그리고 바이든 자체가 좀 친환경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성하고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2차 전지나 5G 같은 성장 테마가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대체로 2025년, 이르면 2025년에서 그 다음에 늦어도 2035년에 걸쳐서는 신차의 100%를 친환경 차로 싹 다 바꾸기를 원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규제도 많이 늘리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부터 서울시죠.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차츰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신규 생산을 규제하기로 했어요. 디젤 차는 이제 못 만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그 변화에 우리가 좀 그 뭐냐 앞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신산업이 성장을 할 때는 기회라고,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LG화학 다들 아시겠지만 LG화학 그리고 SDI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3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협약 당시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이때 있었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3사가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최초로 상용화했던 거는 일본이죠. 파나소닉이었죠. 그죠? 파나소닉이고 지금은 테슬라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화학, SDI, 이노베이션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적자 구조였어요. 근데 2020년부터 조금씩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2021년 상반기 넘어오면서 의미 있는 실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요런 친구들이 분사를 내버렸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LG화학도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 하다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분사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했겠어요, 분사를? 이제 배터리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회사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추가 투자를 받는 거고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ESS라든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 발을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배터리뿐이 아니더라도 뭐 굉장히 큰 좋은 회사죠. 그래서 분사 이슈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냥 LG화학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3사 말고도 신규 업체들 있죠. 글로벌도 마찬가지인데 신규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나서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배터리 그 생산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수출도 5%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수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도는 신차들도 대체로 전기차 플랫폼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수 규모도 20% 이상 확장세가 한 몇 년간은 최소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내연 기관차가 사양되고 전기차로 대체되는 이제 국면에서 이제 뭐 새로운 산업이 하나 그냥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도 건조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건조기를 쓰기 시작하면 빨래 건조대 같은 거를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하나의 산업이 사양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이제 하나 부각된다. 이렇게 그런 그림으로 저는 보는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왜? 기존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품사들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자동차 부품사들은 부품이 앞으로 한 30% 정도는 사양될 거란 말이에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의 과도기를 좀 겪을 거고요. 그러나 완성체 업체들은 기존에 팔아먹었던 자동차 말고 또 새로운 전기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경기차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 차를 또 한번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성체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 이것도 좋아질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 모두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취할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도태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기존만도 못한 역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 시장이 침투되던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거든요.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었는지를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공부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거랑 지금 딱 정확하게 맞물려서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좀 살펴보면 현대기아차 그룹도 마찬가지 세계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대를 만나면서 기존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딱 잘라놓고 본다면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또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좀 되게 자랑스럽죠. 그죠?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지금 중심은 뭐냐면 반도체랑 자동차예요. 누가 봐도 반도체, 자동차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이제 두 산업에 대해서 촉각을 건너 세우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OLED라든지 그리고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빅데이터, 5G 이런 모든 산업에 걸쳐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싸움이 그 대륙별로 이어지고 있어요. 유럽, 미국,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있죠, 그죠? 강국들 다 대만도 있고요. 다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각 국가별로 약간 올림픽 메달 경쟁하듯이 아니야 우리 국가의 기업이 중심이 돼야 돼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 뭐 중국, 우리나라 할 거 없이 다들 이제 혈안이 돼 있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있고요, 그죠? 독일은 폭스바겐, 뭐 한국은 현대기아그룹, 그리고 일본은 도요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한국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은 지금 종합적으로 4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배터리 부분만 따로 빼놓는다. 배터리 부분만 따로 빼놓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중국하고 1위 경쟁을 하고 있죠. 중국이 뭐 거의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바로 뒤따라가고 있죠.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고요, 그죠? 이런 그림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리를 좀 확고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기업 분사 같은 거 그런 거 못할 명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주주들을 좀 농락하는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빅블러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빅블러,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면 기존의 다른 산업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의 경계가, 산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흐릿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이커머스랑 그 다음에 플랫폼, 엔터, 뭐 게임, 이런 기업들 간의 협약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죠? 지금 4차 산업혁명 국면에서 굉장히 산업과 산업의 만남이 많아진다라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도 왜 뭐냐,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그 카카오도 결제 시스템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빅블러인 거죠. 플랫폼 플러스 금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자동차 플러스 컴퓨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각 사회 분야 간의 벽이 크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 그 가운데서도 제일 심한 국면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국면에서도 이 빅블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없었던, 이때는 그 살펴보면은 완전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트리거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세상의 이제 흐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나와 있었던 자동차의 발전도 그렇고 컴퓨터의 발견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중심 산업들 간의 어떤 뭐 결합이라든지 융합, 그리고 재탄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도 어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와의 결합인 거잖아요. 두 산업의 융합으로 인한 조립의 과정인 거잖아요, 뜯어놓고 보면, 그죠?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다가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의 결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조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발단은요, 친환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2016년입니다, 그 시작이. 그래서 친환경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가중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용성의 측면으로도 접근을 한 거예요. 이제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반경 안으로 굉장히 침투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K배터리다 뭐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내놨었잖아요. 40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그죠? 그래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 혜택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좋다고 봐요, 저는. 근데 40조는 약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좀 규모를 확장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규모 R&D가 민간에서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될 일만 남은 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한 거죠. 지금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그 주요 국가들 있죠. 그 주요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국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배터리 국가들 간에 이제 공급망 확보에 대한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플러스 이건 공급망이고요. 서로 필요한 거를 이제 주고받는 거라고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윈윈이죠. 이건 윈윈 시너지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 더 기술 개발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기술 개발을 우리 같이 협약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 친환경에 맞서서 자동차 시장 개혁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건 얘기가 다르죠. 기술 개발은 뭘 동맹이에요. 기술 개발 말만 동맹이지 서로 총 들고 있어요. 지금 다 뒷주머니에 총 하나씩은 꽂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 맞는데 그 좋은 건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1등 해야지. 유럽도 미국도 일본 중국 우리나라 다 똑같아요.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해외 이제 원재료 확보라든지 공급망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무슨 뭐 글로벌 혁신 펀드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시작으로 차후에는 이제 뭐 해상, 항공까지 영역을 넓혀갈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산업의 탄생의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그 연구 개발 기간은 끝났고 이제 규모의 경제로 들어서려는 초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의 배경이고요. 2차 전지 제가 한번 설명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야 되나? 간단해요. 이거 그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2차 전지 어떻게 만들죠? 4대 요소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해요.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4대 요소 아시나요, 여러분? 전해액,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로 나뉘죠.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예요. 양극재, 그죠? 양극재인데요.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 배터리의 용량하고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가장 중요하죠, 그죠? 출력과 용량을 결정하는데 생산 원가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해요.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주 재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 니켈, 그리고 M, 망간, 그리고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조합을. 자, 보세요.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N, 니켈이라 했죠. 요거는 용량을 결정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M, 망간 있죠. 요거는 이제 안정성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C도 마찬가지고 안정성을 같이 보고요. 그리고 A, 마지막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출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게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양극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MCM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NCA가 있죠, 그죠? 요거는 삼성 SDI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발전된 형태가 또 있죠. LNF가 개발했던 NCMA가 있어요, 그죠?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머리로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조합이 요거죠. NCM이죠, 그죠? LG화학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출력을 좀 더 이제 높여주려면 알루미늄을 결합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NCA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삼성 SDI가 하고 있어요. 테슬라 모델 S에 넣었죠, 이번에, 그죠? 그렇게 보시고, 다만 요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 수명이 짧아져요. 배터리의 수명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합하는 거예요. 요 만약 통이 있으면 이 조합을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더 넣고 하면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배터리를 만들려는 그 연구 개발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니켈 비중을 높인 거를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이걸 높여주면 하이니켈 양극재가 되는 거고요. 니켈을 높이게 되면 주행거리가 길어지죠, 그죠? 그러나 요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계속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조절해 가는 거죠. 어느 한 가지만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NCM의 안정성 문제를 높여주기 위해서 추가한 게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함량을 늘려주면서 안정성을 잡겠다라는 취지를 LNF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NCNA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중국이죠, 그죠? CATL인데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 LFP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단가가 저렴한 대신에 주행거리가 짧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완벽한 건 아직은 없어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제 조합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LG화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LNF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도 지워졌네. 그 다음은 음극재를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에 양극재죠, 그죠? 양극. 그리고 여기가 양극이 있으면 음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극이죠. 그래서 음극은 뭐냐면은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게 이제 음극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음극할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흑연으로 만드는데 흑연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연필, 심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검은 색깔. 그래서 층산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들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분야고 제일 약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게 하고 있었죠. 포스코 케미칼인데 약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아직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기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흑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 물질 같은 거를 많이 썼거든요, 음극재 만들 때. 근데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렸는데 실리콘 음극재다 해가지고 이게 대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기업 설명해드렸죠. SK 머티리얼즈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가장 핫하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행거리라든지 그리고 충전 시간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흑연 음극재에서 보여줬던 문제점을 개선시킨 게 이게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일단 부피라든지 무게가 가볍잖아요, 실리콘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T기기 같은 아주 소형 제품들 있죠. 그런 쪽으로 활용 범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음극재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기술 개발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음극 하나, 양극 하나가 일단 기본 구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해액이 있죠.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기본 구조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이제 느낌 아시겠나요?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혈액이 막히면은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이건 지금 전해액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된 리튬 이온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음극재로는 이제 방전될 때 그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충전할 때와 방전됐을 때 리튬 이온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운반시켜주는 역할이다. 우리 몸의 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수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작동하는 동안에 전해액이 이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전해액 세부적인 역할을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용매, 그리고 리튬 염이 있죠. 단어 어려우시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첨가제가 있거든요. 요렇게 보통 구성이 돼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가 구성으로 보면은 뭐 3, 4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전해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첨가제 이 자체는 한 5% 미만으로 들어가요. 1에서 5%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총량, 그러니까 원가 구성으로는 한 40% 비중을 차지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비싸요, 첨가제가. 원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LG화학,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그리고 자주 저한테 여쭤보시는 후성, 기업 분석 말씀 주시는 후성 있고요. 엔캠이라는 회사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전해액에 쓰이는 첨가제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튬염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첨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 뽑았었죠, 첨보. 이 친구가 아주 독보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용매는 뭐냐면은 그냥 그 리튬염을 원활하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튬염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극재, 음극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막 있고,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했죠. 그죠? 리튬염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전해액의 리튬염이 뭐냐면 리튬 이온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가제 같은 경우는 첨가제 같은 경우 여기서도 또 양극 첨가제가 있고 음극 첨가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재 첨가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양극재의 표면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열 방지죠. 발열 방지해주는 역할이고, 음극 그 첨가제도 마찬가지. 음극에서 어떤 막을 형성해가지고 수명을 좀 향상시켜주는 역할, 음극재의 수명을 향상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플러스 마찬가지 또 발열 방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공부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전해액의 역할만, 그것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까지 전달 드렸죠. 그죠? 왜 이거를, 전해액은 왜 중요하냐면, 요 얘기 좀만 더 해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폭스바겐에서 나왔던 게 기존의 리튬 이온 전해 그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는데,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불이 나요. 그죠? 화재 위험성에 자꾸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는 자, 여기서 쓰이는 이 전해액을 우리는 고체화 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고체화 하겠다는 거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그 발열이라든지 인화 위험을 좀 없애겠다는 취지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액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고체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화재 위험성이 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그죠? 이게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폭스바겐 발표 이후에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 나락을 갔어요. 그죠? 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2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그런 기업에서 우리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겠어, 리튬이온 안 쓰겠어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SDI만 혼자 나락을 피해갔죠. 그죠? 3사 가운데서. 그래서 다만 이제 기존의 액체 배터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전고체 배터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누가 대세가 될 것인지는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폭스바겐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전고체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리튬 이온의 단점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화재 위험성이 있고요. 그죠?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가연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거 아직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전고체가 답은 또 아니고요. 지켜봐야 돼요. 도요타가 이제 전고체를 시작했죠. 미국 기업하고 손잡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앞으로 두 카테고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갈 걸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포스트 리튬 이온 배터리다 해가지고 리튬 이온에 비해서 그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충전 시간도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한 뭐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산업도 굉장히 커질 건데, 보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트 리튬 배터리다 해가지고 지금 리튬 이온의 어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점을 보완한 배터리가 나왔고, 전고체 배터리가 또 나왔죠. 그죠? 이런 식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뭐 리튬 메탈 배터리다, 그리고 리튬 황 배터리다, 그리고 리튬 공기 배터리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된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거 내용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어렵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하나씩 뜯어서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했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전해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마지막 하나가 뭐 있죠? 분리막이죠.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 구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양극재, 여기는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이 여기 들어간다 했죠. 액체로. 그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요게 필름이거든요. 이거는 요게 분리막이에요. 분리막.
그죠?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몰라도 기본 요 개념은 알아주셔야 돼요. 뭘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어떤 기업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를 다 여기에 속해 있을 텐데 그 기업 내용을 모른다는 거잖아. 이걸 모르면. 그죠? 요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리막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요. 양극이라 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음극이란 말이에요. 그죠? 양극하고 음극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터지죠.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죠? 그 전극 간의, 양 전극 간의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이 그냥 미세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튬 이온만 요 사이로 오갈 수 있게끔 서로서로 양극하고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이온만, 리튬 이온만 오갈 수 있게끔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리막 같은 경우는 공정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화재 방지의 그 핵심 소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서 기업들의 어떤 신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만 잘하죠, 계속. 그래서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좀 잦은 충돌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분리막 같은 경우는 상해은첩이라고 있거든요. 상해은첩인데 이 기업이 세계 1위일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의 그 아사히카세이죠. 아사히카세이. 여기가 아마 2위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SKI 테크놀로지가 아마 지금 3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해은첩이 우리나라 거기 어디야, LG화학에 납품을 하죠. 건식 분리막이 있고 습식 분리막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건식 분리막의 그냥 그 압도적인 1인자가 중국 기업이에요. 상해은첩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건식 같은 경우는 주로 그 ESS용 그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버스 이런 데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습식은 요 SK i 테크놀로지가 거의 1위 기업이거든요, 지금. 용도가 다른데, 습식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로 아는 전기차라든지 뭐 작은 IT 기기 그런 데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지금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건식보다는 습식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건식이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나왔으면 또 추가로 공부하시고요. 제가 공부한 지점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이던 부품이 최소한 30% 이상이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산업 설명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산업 설명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공부한 바로만 말씀드리면, 새로운 산업이 하나 부각이 될 때는요, 산업 침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거랑 비교하면 돼요.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이 변화되는 구조를 관찰했었다고 했죠.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기차 시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건데, 보통 산업 침투율이 1에서 한 7, 8% 정도, 요 정도 가량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산업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탄력을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7에서 8%니까 20%죠, 그죠? 20% 내외로 움직일 때는 기업의 옥석 구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갈 기업만 가요. 이 시점부터는요. 전체 산업이 이제 차지하는 침투율을 말하는 거예요, 신산업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50% 구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전기차를 대입해서 보면 2020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산업 침투율은 5% 미만이었어요. 2020년까지도. 그죠? 그리고 앞으로 2023년까지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10% 내외로 보거든요. 그러면 요 지점인 거예요. 그죠? 요 지점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죠. 산업 탄력을, 전체 산업이 다 탄력을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2023년부터죠. 20% 국면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기업별로 옥석 구분이 난다는 거예요. 갈 기업은 가고 아무리 다 같은 전기차라도 못 가는 기업은 못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를 들어갔으면 2023년까지는 보자 했던 거예요.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2030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구간으로 들어서는 거죠. 침투율 50% 구간.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갈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로 간다는 거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어떤 소재의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이제 독과점을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6이라 했잖아요. 그죠? 2021년도도 6이란 말이야, 아직은. 그럼 이 과정에서는 뭐 그냥 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닐 거면은 뭐 2023년 이후부터는 기업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그림은요. 그래서 6월에 올해죠. 올해 6월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60만 대를 돌파했거든요. 60 좀 안 되나? 59만 대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작년 대비 2.5배 올렸어요. 그죠? 2.5배가 상승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2배 이상 팔렸고요. 그죠? 그래서 35년도죠. 2035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유럽에서는 가솔린 차량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요 국가는 이제 물량으로 압도하는 국가잖아요. 올해만 벌써 100만 대 넘게 팔았어요. 전기차만.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현대기아차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갈 거예요.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20% 이상 늘려갈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겁니다. 전기차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거든요. 그만큼 배터리 시장이 중요해요. 굉장히 전쟁이고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완성차 업체들 있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사와의 어떤 연합을 구축을 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게 도요타, 그리고 완성차의 도요타와 그 다음에 배터리의 파나소닉. 그죠? 이렇게 파나소닉이죠. 그죠? 이렇게 조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미국의 GM 있죠. GM하고 우리나라의 LG화학이죠. 그죠? 이렇게 조인을 하고 미국의 포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SK가 있죠. 그죠? 그리고 스탈렌티스랑 그 다음에 어디죠? SDI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성체 하나 플러스 그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은 배터리 값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화 체계를 갖추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 규모의 경제로 전 세계 시장에서 딱 치고 나가야 되는지를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딱 올해까지만 들어서 현재 전기차 시장의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일단 압도적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 후반대였거든요.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올해 들어서 확 줄었죠. 그죠? 지금 테슬라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지금은 딱 최신은 모르겠는데 12, 13%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폭스바겐이랑 아마 비스무리 할 겁니다, 이제. 원래는 압도적이었죠, 테슬라가. 폭스바겐도 한 12, 13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닛산이 있죠. 닛산이 한 9에서 10%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이 이제 현대기아죠. 현대기아가 한 7% 정도 되나요? 지금? 요 정도 될 거고요. 뭐 독일의 BMW죠. BMW가 한 6%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밑은 다 비등비등 해가지고 별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중국의 BYD도 있죠. 그죠? BYD가 한 여기도 한 이 친구도 6%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완전 후발주자들 있죠. 볼보라든지 다임러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죠.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요 정도면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7%면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도 좀 독자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테슬라가 좀 하락세인 게 눈에 띄고요. 근데 결국은 폭스바겐이 이제 1위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애초부터 폭스바겐이라는 기업 자체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쥐어드는 그런 대형 그냥 공룡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죠. 규모가 다른데요.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신생 업체인데요. 그래서 산업을 어찌됐든 간에 산업을 선도했던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따라할 수 없는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을 좀 인하하든지 그죠? 아니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일본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독일 기업, 중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 이렇게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격 경쟁에서 일단 이겨야 되고요. 가격 경쟁이죠. 일단 가격에서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죠. 기술력, 그죠? 이런 위치에 이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국면에 있는 거는 화재 위험성, 그죠? 화재 위험성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고요. 결국은 다 이제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좀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좀 순위도 계속 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배터리 업체 간의 조인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M&A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애플카도 있죠, 그죠? 애플카 해가지고 뭐 전문가들은 차후에 애플카도 시장 점유율을 한 8%까지 가져갈 것이다. 현대차 요 정도 수준이잖아. 요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애플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을 다 해놓은 이런 자동차 업체들에서 자기들의 그 껍데기만 입혀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해줘요? 그래서 지금 뭐 기아차랑 같이 협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도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면은 막 바보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쉽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그죠? 전기차 지금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적어도 그 기업이 전기차에서 뭘 만드는지, 그리고 그게 그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거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좀 더 궁금한데 이 분야에서 좀 더 깊숙하게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그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아주 전기차의 기본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산업의 배경 같은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포트에 반드시 담아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너무 주가가 튀어 있어가지고 겁나죠 지금. 왜냐면 단기적으로 제가 4년 전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4년 전보에서 그 손절로 탈출했는데 그런 꼴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주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현대차를 장기 투자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방법이에요, 방법. 그죠? 첨보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첨보도 많이 올랐죠, 그죠? 이 친구도 지금 20만원을 넘겼는데 좋습니다. 워낙 좋아요. 기업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첨보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 이게 좀 비싸다 그러면 LNF인데 LNF도 저는 제가 볼 땐 비싼데 지금 10만원 넘었죠, 그죠? 4만원대부터 봤었는데 지금 10만원을 넘겨버려가지고 그래도 뭐 갈 기업은 가니깐요. LG 머티리얼즈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잘 골라보세요. 잘 골라보시고요. 에코프로도 괜찮고요. 네, 다 좋아 보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